훗날, 아주 먼 훗날, 나는 아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의 걷지 않은 길을 택했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 지구는 지금 그 선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초월적 문명을 지닌 존재들, 화성에서 날아온 침략자들이 거대한 금속 경기들을 앞세워 인간이 만든 도시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초대형 우주 선대가 대기를 가르며 내려온다.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파괴의 함성 속으로 삼켜진다. 그들의 기술력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매개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존재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수많은 첨작물들은 이 단순한 추론 위에 피라미드를 쌓아 올려왔다. 우주전쟁, 인디펜던스 데이, 스카이라인 뭐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이 작품은 그 고정관념을 과감히 뒤틀어버린 전설적인 소설이다. 그것도 무려 40년 전의 말이다. 미국의 대체 역사 소설가 해리 노먼 커틀도도. 그는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이라는 전제를 마치 운명처럼 서사 속에 녹여낸 작가다. 그런데 이번엔 들 상상력을 SF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SF 마니아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숨은 명작, 바로 바지 않는 GOE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자. 5억의 거대한 모지전함, 불그람의 선바의 담화 부대 중대장이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토브라는 함선 내부의 경기에 엎드려 수비에 남아있던 것을 모조리 기어내고 있었다. 젠장. 하이퍼 드라이브만 파면 이 지경이야. 그는 이 우주선이 차원을 도약하며 함선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멀미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16일째 계속된 항해, 함선 안은 퀴퀴한 냄새와 지친 병사들의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선이 다시 일반 우주로 복구하자 토브라는 겨우 정신을 수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권총과 검을 점검하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핀섬이 없다면 이 우주의 끝에서조차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불그람의 내고산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함선기에서도 거주 가능한 횡섬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물론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함선의 조타수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난시 스클 그리고 탐사단단 기술자 올그레는 함선의 센서에 매달려 숨죽인 채 주변 함선기를 탐색했다. 이봐. 여기 뭐가 있어.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올그렌이 미쳤다. 초록빛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행성 하나가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대기 성분은? 산소는? 생명체의 흔적은? 이곳이 정말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는지 그들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다. 이봐. 하이퍼 드라이브의 흔적이 없어. 다시 울려 퍼진 올그렌의 미침. 함선 전체가 숨죽인 채 멈춰섰다. 그게 사실이라면 토브라는 미소를 지었다. 여긴 완전히 고립된 함선기야. 운명은 있어도 우리보다 뒤떨어진 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두 갈래의 길. 하나는 이 행성을 침략해 새로운 거점을 삼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문명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길. 하지만 토그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투곡을 조여매며 중얼였다. 우리는 늘 덜 걸어간 길을 택해왔지. 그리고 이번 선택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다. 지는 생명체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눈앞의 행성이 미견산, 월시적이며 쉬운 먹이탄이라는 것을 뜻했다. 록솔 원정대에게 있어 그것은 일종의 시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조섬이나 충돌 없이 곧장 점령과 정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한편 달의 시공간에서 화성 탐사선을 타고 있던 지질학자 버케르조그는 모주에서의 뜻없는 일상이 점점 모감닥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을까? 그가 속삭였다. 어느덧 모주 생활은 84일째에 접어들었고 고향 지구로의 복구까지는 아직도 5개월하고도 보름이나 남아 있었다. 그때 통실석에 앉아있던 멜리사 오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네이더 이상해. 모험가다. 엄청나게 많아. 그녀의 리침에 모두가 경악했다. 아무것도 없던 모주 공간에서 갑자기 150기에 달하는 물체가 네이더에 포착된 것이다. 탐사선 IS-3호는 즉시 지구 나사와 연락을 시도했다. 여기는 IS-3호. 휴스턴, 들리는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나타났어. 이에 대해 휴스턴 본부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IS-3 확인했다. 우리 쪽에서도 그걸 보고 있어. 벅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지금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몰라. 그는 손에 쥔 숨심기를 굳게 잡고 매기 한 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지구 탐사선 IS-3호.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동원의 조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매기 함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가속하여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IS-3호의 승무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은 외계 우주선들이 로켓 장치가 없이 귀임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것은 명백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리, 중력을 거스르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목솔의 LA 함대는 새롭게 도착한 행성의 육지 쪽 대기권 상공에서 대거 직결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토그라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탐사의 호기심으로 관측장 앞으로 다가갔다. 저게 대체 뭐지? 눈앞의 행성은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손잡말을 내뱉자 옆에 있던 탐사원 올크린이 말했다. 제 생각엔 도시 같은데요. 이 조타수란 시스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지구에 가진 거대한 도시도 우주에선 불빛이 잘 보이지 않아. 하이퍼 드라이브조차 만들지 못한 원시 종족이 우리보다 10배는 큰 도시를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소리지. 하지만 올크레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요. 보세요. 저 불빛들은 반가나 해안 쪽으로 밀집돼 있어요. 저건 자연스럽게 모여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란시스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레이더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새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4개의 물체 하나,
대기권 상공 8만 미터에서 가나 중. 이 소리에 곤곤히 진급 출격시킨 최신 정찰기 SR-81이 현장으로 급히 파견되었다. 지상 관제소에서는 조종사에게 사격 금지 명령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함부로 쏘지 마라. 지금은 대화가 먼저야. SR-81의 조종사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점점 내려오는 4개의 우주선을 시야에 담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희한하게 생겼네. 날개도 없고 대체 뭐야. 지상 관제소와 공유된 영상 속 4개의 우주선은 기존의 물리법칙을 무시한 듯한 형태였다. 마치 공중에 뜨는 개념 자체가 다른 중력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이 느껴졌다. 한 가지는 확실하군. 조종사는 입을 열었다. 저건 전투용이다. 혐오를 원했다면 저런 모습은 안 했겠지. 손돈리를 형상화한 듯한 기체 전면부, 노려보는 눈 같은 분야. 그건 우리 쪽 전투기에서도 사용하는 위협 시각화 방식이야. SR-81과 동일 고도에 도달한 외계 함선. 조종사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들이 아직 자고 있는 거라면 내가 앞을 스쳐 지나가면 깰지도 모르지. 그는 마지막으로 지상 관제소에 허가를 요청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선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적대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조건 하에 산불은 SR-81의 접근을 공식 승인했다. 인류 항공 기술의 결정체나 불리던 지체는 매개 함선의 조종실 참 방향으로 조심스레 가속했다. 그러자 마치 고정 모형을 연상케 하는 듯한 비상식적인 곡선 기동이 시작되었다. 날카롭게 꺾였다가 흐르듯 이어지는 매개의 함선의 움직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춤을 추는 기체 같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파일럿은 본능적으로 스로틀을 최대로 밀어붙였다. 따라가야 한다. 고순 숨을 써서라도. 그러나 SR-81의 열치적 시스템조차 내게 함선의 궤도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다. 들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에 탑승한 채 추격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매개 함선은 그 어떤 추진체도 없이 인간의 기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가속하며 이이 사라졌다. 좌절감, 그리고 서무함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목솔톤의 한 대는 착륙을 앞두고 마지막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모토라는 이름의 생물을 포획해 매기 행성의 대기에 노출시켜 생존 반응 여부를 실험한 것이다. 장교회의에서 돌아온 토그라는 도아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모토는 살아있다. 이 한마디에 병사들은 한웃음을 질렀고 함선 내부는 전쟁 전야의 흥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토그라는 한쪽 구석에 앉아 모기를 점검하던 중 노련한 병사 링고가 다가와 물었다. 대장님, 토참님들은 얼마나 남아있다야? 들리는 말로는 정찰 조종사들이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하던데요. 이에 토그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방화 작전 전엔 늘 이상한 소문이 떠돌지.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링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있을 것만 같아요. 그 말이 기타에 남은 채 링고가 사라지자 토그라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중력을 다루지도 못하고 하이퍼 드라이브도 없는 종족이 기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물론 열기구 같은 원시적 기술을 사용하는 종족은 여럿 있었지만 고고도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증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설마 그게 사실이라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도시가 있다 한들 그건 그저 신비의 숫자나 많은 것뿐이다. 2039년 인류는 이미 스승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동심업에 달하는 인구, 고갈된 자원, 끝없이 반복되는 분쟁과 전쟁. 세계 각국은 분비를 경쟁하듯 늘려갔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한때 평범한 청년이었던 빌리 쿡스 또한 그들 중 하나였다. 점시학 석사 과정을 받던 그는 징집영령에 의해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지금은 4개 행성을 침공할 지상 병력의 일원으로 낙점된 상태였다. 좌석도 없이 빽빽하게 병사들이 탄 수송 트럭 안에서 그는 어깨를 뭉치린 채 중사 아모로스에게 말했다. 중사님, 괜히 외계인한테 적대적으로 굴지 말고 그냥 좀 사냥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기술 가진 놈들에게 우리의 초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자 중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코슬, 난 머리 쓰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야. 명령이 오면 따르는 거고 넌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 단단하지. 빌리 쿡스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를 따라 손에 쥔 네오 아마나이트 소총은 유난히 쓸모없어 보였다. 방탄 헬멧과 조끼도 그들을 맞아줄 것 같진 않았다. 드디어 한손은 대기골에 진입했다. 검은 우주가 천천히 짙은 남색으로 다시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밖을 응시하던 토그라는 천륙 예정 지점을 가늠하고 있었다. 그가 지목한 곳은 건물 10회 중심부에 위치한 녹지 구역이었다. 곁에 서있던 조타수 란시스 역시 그 선택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발 아래 펼쳐진 고층 건물들과 정비된 도로망을 내려다보며 이 행성의 정복이 꽤나 가치 있는 임무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임무는 그들의 경력에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급히 달려온 성원겸은 토그렌 대대의 선중대가 선번에어 존에 대치될 예정이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토그라는 아무 말 없이 빨간 깃털이 달린 제식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권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곧 중대를 튼 수손 기임정이 모선에서 발진했다. 목솔란 군의 전형적인 첫 공격 방식은 언제나 동일했다. 먼저 머스켓병들이 일제 사격을 커붓고 이어 기임정이 공포를 유발하는 화약탄을 떨어뜨려 적의 사기를 꺾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공포를 전투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공포는 힘의 둥배였고 오세안 임산을 심어주는 것은 곧 지배의 첫걸음이었다. 기임정이 하람을 시작하자 캠퍼스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루어졌다.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코스 이령은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부여잡았다. 상공에는 전투기들이 매개 한 손을 주시하며 선회 중이었지만 그 위압감 앞에서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해 보였다. 외계의 기행점은 캠퍼스 내 나무를 부수며 거칠게 착륙했다. 번패, 나는 중사의 밀침에 코스의 소대는 파란 너머로 몸을 숨겼고 보장한 손은 나무줄기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아젤레아 장고를 필두로 승기를 대표하는 외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곧 기행정의 문이 띠걱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코스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우주선 내부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는 쓰레기, 화약, 도대한 고기 냄새가 뒤섞인 끔찍한 것이었다. 심지어 토그라도 그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담안하게 만든 건
이 행성의 공기였다. 이건 카이타콘 지구의 공기는 그들의 기관지에 맺고 쓰라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그라는 단호하게 전진을 명령했다. 그는 과거 그들이 점령이었던 원시 문명들을 떠올렸다. 하이퍼 드라이브조차 갖추지 못한 종족들은 그들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굴복하곤 했다. 일부 호전적인 종족들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공포 속에 항복했다. 토그라의 시선에 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포착되었다. 짙은 색 옷을 입고 겉보기엔 위험 있어 보이는 무리였다. 토그렌 중대는 즉각 2열 횡대로 진영을 갖췄고 앞줄은 무릎을 꿇고 뒤줄은 서서 머스켓총을 점조진했다. 좋아, 시작해볼까? 토그라는 명령을 내렸다. 님고, 우측 측면은 자네 병사들이 맞게. 일단 저 귀족 놈들부터 제거해. 나머진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 명령과 동시에 병사들은 불붙인 심지를 머스켓에 갖다 댔다. 조준 나 발사. 그러나 그 순간 출입구에서 모습을 드러낸 생명체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곱슬곱슬한 갈색 털, 기다란 지둥이, 크고 반짝이는 눈. 그것은 명백히 테디 베어였다. 포천린이 아니다. 이명 같았다. 코스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게 뭐야?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짓이다. 마치 오래전 역사 단위 시간에 본 16세기 1억 전쟁 사따따따따.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테디 비어들은 일제히 충골을 들었다. 그리고 총에서 불이 뿜어졌다. 엄청난 하얀 연기와 함께 대표단은 기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제장작. 다음 일제 사격 후 착검 돌격이다. 토그라의 미침이 터졌다. 병사들은 순식간에 탄환을 머스켓에 다시 밀어넣고 일사불란하게 돌격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인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코스를 비롯한 병사들은 70씩 네오 바말라이트 수총으로 응사했고 기관총과 자주포, 미사일의 토군이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도시 전체가 진동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매기인의 수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목격한 코스는 절규했지만 이미 전자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토그라는 깨달았다. 자신의 중대가 마치 수화기의 나드로 베어진 곡식처럼 순식간에 쓸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토그라에게 남겨진 마지막 치마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이 상황을 그저 물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이토록 빠른 연사 속도에도 불구하고 하얀 연기도 충신의 반동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기를 그는 생전 처음 보았다. 그의 충직한 명력 도화들이 춘봉을 들고 돌격했지만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토착민들의 뒤이한 모기의 몸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민골은 온몸을 떨며 외쳤다. 저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건 전쟁이 아니야. 그러나 토그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곰슴의 지원이 곧 도착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약병을 가득 실은 녹솔난 군의 비행점이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고 그는 이를 보며 크게 미쳤다. 먹어라, 이 힘손이 쓰레기들아. 하지만 그 소리에는 과거와 같은 전투의 열기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거나 위협하는 제스처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믿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행동이 되려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지휘부는 곧 적들의 항공 전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렸다. 병사들은 휴대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외계 토착민들의 비임점은 30을 거스르는 고개 기동으로 모든 미사일을 피했다. 그러고는 마치 도자기 같은 반투명 물체를 떨어뜨리며 지면을 폭발로 뒤덮었다. 2024년 기준 인류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던 에토-22 소속기 에토-29마저도 속수무책이었다. 근접거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번번이 매개 비임정을 맞추지 못했고 오히려 토착민의 항공기들이 매개 비임정을 하나둘 격추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토그라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그들이 알고 있던 전쟁이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목솔 모선이 직접 공격에 나섰지만 땅 위를 기어가는 듯한 무장 요새들이 정밀 사격으로 포심을 겨눴고 이내 모선은 눈 깜짝할 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윽고 무언가가 토그라의 목뒤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사격 중지. 전투 중지. 코스는 명령에 따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반 20분. 전투가 시작된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외계인들의 우주선은 연기나는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고 테디레어 같은 생물체들의 시체가 캠퍼스의 잔디밭을 가득 메웠다. 그는 문득 나무 개머리판에 낡은 장식이 새겨진 고풍스러운 권총을 하나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200년은 되어 보였다. 이걸로 전쟁을 했다고.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그 순간 코스는 한 테디베어 생물체가 빨간 깃털 장식을 단체로 신음하며 몸을 움찔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살아있습니다. 그의 미침에 병사들이 달려들었고 곧 생물체는 포박되었다. 다른 병사들 몇 명은 파괴된 외계 우주선 내부를 탐색했고 역본소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도착해 포로로 잡힌 테디베어들을 전부 이송해갔다. 한편 의식을 되찾은 토그라는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천장에는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낯선 광원이 매달려 있었고 그는 점심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포로 수용소였다. 녹소리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왔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지의 다른 종족들은 그것보다 더 잔혹하다는 것도. 잠시 후 볼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지구인 여성이 들어왔고 그 뒤로는 모자를 한 남성 병사가 따라 들어왔다. 토그라는 본능적으로 문을 바늘게 떴다. 공주입니다. 그는 여성이 외계 생명체의 호기심을 느껴 방문한 지구의 왕족일 거라고 짐작했다. 여성은 작고 네모난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건 뭐여? 그가 물었고 상자는 토그라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 말했다. 그건 뭐여? 경악한 토그라는 입술을 달달 떨며 자신도 모르게 주술을 메우듯 선호를 그었다. 여자는 침착하게 말했다. 녹음기예요. 하지만 그는 녹음기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전쟁이 끝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토그라는 이천할 신부님에도 대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전투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다양한 언어를 접했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누구보다 능숙했다. 바로 그 점이 선부에서 높게 평가받은 도군이었고
언어학자인 실다 체스터가 그와 맞대면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이어라. 왜 당신들은 우리를 공격했나요? 길다가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토그라는 그 말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사실을 직간 눈치챘다. 그러나 그는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그것이 그가 뒤에서 더 이상 진급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그는 지나치게 정직했고 때로는 본인의 정치적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들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지. 그렇지 않았다면 뭐 하러 다른 별의 종족을 정복하겠소? 길다의 눈빛이 일순 흔들렸다. 그 솔직함은 무자비하니만치 명확했다. 그녀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빛보다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나머지 기술들은 그렇게 월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 말에 토그라는 얼굴을 들키며 거리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화연을 개만했고 철을 녹여 반철을 만들 수 있소. 우리를 동굴 속에서 돌멩이 던지던 야만인들처럼 보지 마시오. 길다는 조용히 머리를 매만지며 한숨을 쉬고 다시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 기술들 수백 년 전에 이미 개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했나요? 토그라는 한참 동안 길다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찾아낸 기술이요. 다른 종족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찾아낸 건가요? 그녀가 다시 묻자 토그라는 신경질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오? 그런 사약과 용광로는 누가 발견한 거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법이요. 그 말을 끝으로 길가 칠스터는 그날의 신문을 조기 종료했다. 그녀는 실험실로 돌아와 과학자 찰리 예버튼에게 혼만한 얼굴로 말했다. 찰리, 만약 저 외계인들이 몇 년만 늦게 왔더라면 우린 아마 우주에 이토록 거대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 채 스스로 멸망했을 거예요. 키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강철을 만들어내는 문명이 어떻게 동시에 우주선을 만들어내요? 중력 조작에 하이퍼 드라이브까지. 그런데 나머지는 고대 수준이라니 말이 되나요? 찰리 예버튼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퍼 드라이브와 중력 조작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언제라도 어느 문명에서든지 발명될 수 있었을 만큼 쉬운 기술이었죠. 그런데 인류를 포함해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일리가 있었다. 인류와 달리 우주의 다른 종족들은 그 기술을 우연히 아주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하이퍼 드라이브가 생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횡성 하나를 두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죠.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우주 전체로의 확장, 더 나아가 최강이라는 이상을 향해 쏟아붓게 된 거예요. 반면 인류는 하이퍼 드라이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위에 한정된 자원과 영토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죠. 그 과정에서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어요. 생존을 위한 경쟁이 기술 발전을 가속시킨 겁니다. 에버튼은 잠시 순간에 잠긴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길다나 말한 것처럼 우리 인류는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외계인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 생각엔 드람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는 저 우주의 종족들에게 끔찍한 깜짝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말에 쉴다는 콩 숨을 치며 대답했다. 인류가 정복 전쟁을 멈춘 지 100년은 됐어요. 그런 농담은 웃기지도 않아요. 100년 전부터 정복 전쟁이 점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 아니겠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록솔라임 같은 수준의 종족과 싸우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아즈텍이나 인타 제국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선대가 되었던가요? 그람의 말에 쉬다는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우리는 그동안 지혜로워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인류가 다시 식민지를 건설하고 약자를 침략하는 일이 정말로 끝났는가에 대한 묵직한 의문이 스며 있었다. 그 의문은 혐오와도 비슷한 감정이었고 동시에 영원히 회수되지 않을 포식자의 허기 같은 것이었다. 그람은 포로 수용소의 동료를 향해 소리쳤다. 두 외계인은 인간들이 자신들을 한반히 가둔 이유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도청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빠르게 눈치챘다. 저 녹음기 말일세. 분명히 우리가 뭐라 말하는지 다 기록하고 있을 걸세. 토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간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리하여 두 사람은 록솔라임이 50년 전 정복했던 외계 행성에서 쓰이던 고대 언어, 오리아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록솔란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고양이처럼 조용히.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경고해야 해. 하지만 토굴은 그리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포속 한 대가 도착할 때쯤이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다. 어떻게 저들은 저런 기계들을 만든 거지? 지시를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판 건가? 그의 말에 란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한 인간 과학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인간은 조용히 말했다. 갈림길에서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택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토굴은 그날의 전투를 떠올리며 온몸을 떨었다. 나는 봤어. 장갑을 두른 채 스스로 움직이는 포대, 스스로 목표를 쫓아가는 로켓, 그리고 성반의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는 폭탄도 있다고 했지. 난시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토굴은 낮게 속삭였다. 인간들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다면 존재하는 거겠지. 난시스는 자신이 보고 들은 인간들의 지수를 하나씩 나열했다. 멀리 떨어질 사람과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기계, 스스로 계산해주는 기계, 병을 미리 맞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수십억을 먹여 살릴 농업 시스템. 토굴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붉은 탐계. 단지 하이퍼 드라이브 하나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들은 나머지 모든 걸 손에 넣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이퍼 드라이브마저 손에 넣었지. 우리 덕분에. 그 순간 록솔라임은 마치 동시에 누군가의 순결을 느낀 듯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단편 소설 가지 않은 길의 결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구를 침략한 외계 종족이 패배하고 토로로 붙잡히면서 인류는 하이퍼 드라이브 기술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기술은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무한한 오즈라는 지평선을 열어버린다. 놀라운 점은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단지 예스의 토호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2015년 나사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태양계가 형성된 지 46년 그 시점에서 오즈의 존재 가능한 모든 지구형 행성 중 88%는 아직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곧 지구가 전 우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태어난 문명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성장해온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어떤 전 우주의 종족보다 먼저 깨어난 첫 번째 불꽃이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인류가 우주의 기술들을 완전히 손에 넣고 그 물을 스스로 열어젖힐 날이 온다면 그날 이 전국 전쟁의 진짜 선함은 비로소 그때 시작될 것이다.